한국이 미국에 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내야 한다. 이 충격적인 문장이 처음 언론을 통해 알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고 경제 전문가들조차도 잠시 말을 잃었다. 자본주의 역사상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이런 형태로 돈을 바치는 협상은 존재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강도와 다름없는 요구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커졌다는 이유로 한국에 돈을 내라고 압박했고 그 거액을 미국이 지정하는 법인 계좌에 현금으로 집어넣으라고 했다. 이 법인이 어디냐는 질문에 돌아온 대답은 단순했다. 트럼프 조 안에 넣으면 된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일종의 개인 금고 같은 구조였다. 이 협정의 구조는 더욱 기이했다. 이윤이 발생하면 한국과 미국이 절반씩 나누지만 원금이 회수된 뒤에는 미국이 90%, 한국이 10%만을 가져간다는 조항이 있었다. 그야말로 일방적이고 비정상적인 계약이었다. 조한범 박사는 이 조항을 듣고 처음엔 도둑질 같다고 표현했지만 곧 아니다. 이건 강도 행위다. 라고 수위 높은 발언을 했다. 실제로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약 100억 달러 정도인데 그중 500억 달러를 내놓는다는 것은 전체의 약 85%를 잃는 셈이었다. 이는 국가의 경제적 생명줄을 스스로 끊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 순간 한국은 단숨에 외환 보유고가 급감한 취약국으로 전락하고 신용 등급은 곤두박질 쳤을 것이며 IMF 사태가 재현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그는 일본도 했는데 왜 너희는 못하느냐? 며 일본 사례를 들며 압박했다. 하지만 일본은 달랐다. 그들은 미국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한 상태였고 외환 보유액이 1조 3천억 달러가 넘는 안정된 기축통화국이었다. 반면 한국은 달러 유동성 방어 장치가 없었고 통화스와프도 부재한 상태였다. 만약 그 요구를 수용했다면 한국은 단 몇 주 만에 IMF 수준의 금융위기에 직면했을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이대로 가면 금융위기, IMF 사태가 재발한다. 고 경고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따라서 한국 협상단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였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부였다. 협상이라는 이름 아래 도장을 찍는 순간 그것은 협력이 아니라 항복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가 제시한 협정문은 협상의 기본인 주고받기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미국의 이익만을 위한 비상식적인 구조였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를 정상적인 합의안이라 부르며 마치 한국이 거부하면 미국이 피해를 보는 것처럼 여론을 몰아갔다. 이 무도한 요구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협상을 통해 미국 중심 경제 질서를 되살리고 세계 자본의 흐름을 다시 미국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20세기 말부터 약화된 제조업 기반, 급증한 부채, 그리고 내부적 불평등을 외부 탓으로 돌리기 위한 정치적 도박이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았다며 책임을 전가했고 그 손해를 돈으로 갚아라고 강요했다. 하지만 그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었다. 미국의 풍요는 오히려 수십 년 동안 한국, 중국, 동남아의 값싼 노동력 위에 세워진 것이다. 미국은 싸게 수입한 제품으로 부를 쌓았고 그 소비가 미국 경제의 번영을 이끌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그 과거의 부를 빌미로 다시 한번 세계의 미국의 빚을 갚으라고 협박했다. 조한범 박사는 이런 상황을 두고 이건 협상이 아니라 약탈이다. 자본주의의 기본 정신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 단언했다. 실제로 이번 협상은 단순한 양국 간의 분쟁이 아니라 힘이 정의를 결정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한국은 경제 논리로는 대응할 수 없었고 오직 버티는 것만이 유일한 방어였다. 국민 여론은 이건 말도 안 된다. 는 분노로 들끓었고 정부는 그 분노를 등에 업고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거부했다. 그 단호한 거절이 바로 한국 경제를 지켜낸 작은 방패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25% 관세를 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며 공개적으로 한국을 압박했다. 협상을 거부하면 관세를 올리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이 시점에서 협상이란 단어는 이미 의미를 잃었다. 상대방이 총을 겨눈 상태에서 이뤄지는 계약은 협상이 아니라 강요다. 그러나 한국은 끝까지 도장을 찍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자존심이자 국가의 생존이었다. 그 후 트럼프 행정부의 시선은 한국 기업으로 향했다. 그는 현대차와 LG가 조지아주에 세운 공장을 거론하며 이들은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공장은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었다. 총 8,000명 이상을 고용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 사실을 외면했고 오히려 그곳에서 일하는 한국 기술자들을 범죄자처럼 다루었다. 일부는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되었고 플라스틱 수갑과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갔다. 그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다. 미국이 과연 자유의 나라인가? 라는 질문이 쏟아졌다. 한국 내에서도 분노가 폭발했고 조지아주는 정치적 혼란에 빠졌다. 트럼프를 지지했던 공화당 의원조차 이건 잘못됐다며 등을 돌렸다. 그야말로 미국 식자유의 민낯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니라 한 시대의 종말을 예고하는 신호처럼 보였다. 그때부터였다. 한국 사회는 더 이상 미국을 무조건적인 동맹으로 보지 않았다. 그저 힘이 우위에 있을 때만 웃는 나라, 필요할 때만 손을 내미는 나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제 한국은 깨달았다. 동맹이란 말 뒤에 숨어있던 진짜 의미를. 그것은 언제든 거래될 수 있는 조건부 관계라는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처음부터 비합리적이었다. 그는 협상을 자본주의적 상호이익의 장이 아니라 개인의 거래로 착각했다. 기업가 출신답게 세상을 부동산 계약서처럼 보았다. 상대가 누구든 내가 이득을 보면 그게 성공이라는 단순한 공식을 정치에 그대로 적용했다. 그래서 국가 간의 협상에서도 숫자만 보았다. 상대국의 사정, 국제금융의 균형, 세계시장 구조 따위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딜이 전부였고 정치는 오로지 돈의 흐름이었다. 조한범 박사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는 협상을 통해 세상을 거래의 장으로 바꿔버렸다. 자본주의의 윤리마저 부정했다. 실제로 그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기업가의 감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수치와 계약서만이 그의 판단 기준이었다. 문제는 그 계약서가 언제나 미국만을 위해 쓰였다는 점이었다.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그 방법은 전혀 경제학적이지 않았다. 그는 관세를 무기처럼 사용했다. 25%, 50%, 심지어 70%까지 올릴 수 있다고 위협하며 상대국을 굴복시키려 했다. 하지만 관세는 단순히 상대국을 압박하는 도구가 아니다. 세계시장의 균형을 흔드는 폭탄이다.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결국 그 비용은 미국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물가가 오르고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며 중소기업은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결국 그 피해는 미국 내부로 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를 무시했다. 그는 마치 게임판 위의 말처럼 국가를 다뤘다. 말을 움직이면 상대가 무너진다는 단순한 논리였다. 그러나 현실의 경제는 체스가 아니었다. 하나의 결정이 전 세계 금융시장의 도미노처럼 파급되는 복합구조였다. 그럼에도 그는 그 복잡한 세계를 단 하나의 명령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런 망상적 자신감은 그가 기업인 시절 쌓아온 방식에서 비롯됐다. 그는 건설과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 법과 제도의 경계를 넘나들며 세금 감면과 로비로 이익을 극대화했다. 그 세계에서 승자는 법보다 빠르고 규정보다 교묘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국제정치는 그와 달랐다. 법과 신뢰가 존재하고 그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경제는 흔들린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H-1B 비자 정책은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그는 미국 내 첨단 산업이 외국인 인재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외국인이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며 전문직 비자 발급을 제한했다. 심지어 비자 갱신비를 $1,000에서 $10만 달러로 올리겠다는 비상식적인 발언까지 했다. 미국의 IT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 인도와 한국, 중국 출신이라는 점을 외면한 것이다. 이 조치로 인해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충격에 빠졌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은 일제히 반발했다. 그들의 핵심 연구 인력 중 상당수가 외국인 비자 소지자였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떠나면 미국의 혁신은 즉시 정지될 것이었다. 머스크 역시 H-1B 비자로 미국에 온 인물이었다. 그는 직접 나 같은 사람을 막는다면 미국은 미래를 잃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듣지 않았다. 그는 일자리는 미국인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정치적 구호에만 몰두했다. 그 결과 미국의 기술력은 오히려 외국으로 흘러갔다. 인도와 중국은 그 공백을 재빨리 채웠다. 인도는 거대한 인구와 영어권 인재를 앞세워 글로벌 AI 산업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정부 주도의 기술 육성 정책으로 인재를 빨아들였다. 미국이 문을 닫는 사이 세계의 두 거대한 시장이 기술 인력의 블랙홀로 변해버린 것이다. 조한범 박사는 이를 미국의 자해 행위라 표현했다. 트럼프는 세계의 인재를 쫓아내며 스스로의 경쟁력을 무너뜨렸다. 이건 애국이 아니라 고립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위기를 외부에서 찾았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내부였다. 미국의 부의 불평등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고 제조업 쇠퇴와 금융 중심화로 중산층은 붕괴되고 있었다. 트럼프는 이 현실을 인정하기보다 그 분노를 외부로 돌렸다. 중국이 우리를 속였다. 한국이 우리를 이용했다.
그는 단순한 적을 만들어냈고 국민은 그 분노에 열광했다. 이것이 바로마가 M2기의 본질이었다.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그를 현실의 구원자로 봤다. Make America Great Again. 하지만 조한범 박사는 그 구호를 이렇게 바꿔 불렀다. Make America Small Again. 그는 냉소적으로 말했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고 폐쇄적인 나라로 만들고 있다. 실제로 그 구호 아래 미국은 동맹을 잃고 자유무역의 신뢰를 잃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모든 면에서 예측 불가능성이 특징이었다. 하루아침에 말이 바뀌었고 어제의 약속이 오늘의 철회가 되었다. 그 불확실성은 국제자본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글로벌 시장은 신뢰로 움직이는데 대통령의 발언 하나로 달러 가치가 요동쳤다. 한때기 죽통화의 나라로 불리던 미국이 이제는 불안정한 투자처로 전락했다. 트럼프의 결정 하나하나는 단기적인 박수는 받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잃었다. 그는 단기 정치의 달인이었지만 전략의 실패자였다. 조한범 박사는 이를 트럼프의 자해적 리더십이라 정의했다. 지도자는 머리가 천재일 필요가 없다. 그러나 결단의 방향이 국가를 향해야 한다. 트럼프는 모든 결정을 자신을 위해 내렸다. 그래서 그가 남긴 것은 권위가 아니라 혼란이다. 이 시기 미국의 동맹국들은 하나둘씩 거리두기를 시작했다. 유럽은 자율방위를 강화했고 한국 역시 자립적 방위력 증강을 서둘렀다. KF-21 전투기, K2 전차, K9 자주포 같은 한국형 무기체계가 이 시기 급격히 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미국의 불안정한 정책이 오히려 한국의 자립을 자극한 것이다. 이제 세계는 트럼프의 시대를 기억한다. 그 시절 미국은 강했지만 동시에 가장 불안했다. 힘은 남아있었지만 신뢰는 사라졌다. 조한범 박사는 인터뷰의 끝에서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는 미국의 무기를 강화했지만 미국의 정신은 약화시켰다. 그건 국가의 힘이 아니다. 불안의 증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라는 말을 꺼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저 또 하나의 협상용 발언이라 여겼다. 그러나 조한범 박사는 그 발언을 단순히 협박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신뢰 붕괴의 신호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철수라는 말은 미국이 한미동맹을 더 이상 전략적 동반자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건 군사적 논의가 아니라 정치적 경고였다. 트럼프는 한미동맹을 비용의 문제로 바꾸어 버렸다. 그는 한국을 오랜 동맹이 아닌 유지비를 내야 하는 고객국처럼 취급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그 대표적 사례였다. 그는 한국이 내야 할 방위비를 기존의 5배, 6배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논리는 단순했다. 우리가 너희를 지켜주고 있으니 그 대가를 더 내라. 하지만 한미동맹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피로 맺어진 동맹이었다. 수많은 젊은 병사들이 한반도에서 목숨을 잃으며 세워진 협력이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 역사적 의미를 숫자로 환산했다. 그가 한국이 돈을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말했을 때 한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그것은 단순히 병력의 이동을 뜻하는 게 아니었다. 그것은 미국이 믿을 수 없는 동맹으로 변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조한범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해서 한국의 안보가 무너지는 건 아니다. 문제는 신뢰가 떠나는 것이다. 신뢰가 사라진 동맹은 존재 의미가 없다. 실제로 트럼프의 계산법은 언제나 돈이었다. 그는 미군 주둔을 일종의 사업 모델로 생각했다. 이익이 없으면 철수하고 이익이 있으면 주둔한다. 이건 동맹이 아니라 용병 계약에 가깝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미국 내부에서 트럼프 시절의 동맹관은 오랫동안 회자됐다. 그 시절 미국은 힘으로는 강했지만 도덕적 리더십은 가장 약했다. 그러나 한국은 냉정했다. 트럼프의 발언이 나왔을 때 한국 정부는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조한범 박사는 그 근거를 이렇게 설명했다. 주한미군이 28,500명이다. 핵무기를 제외하면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군은 그동안 AI 기반 방어체계와 자동화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며 병력 의존도를 줄여왔다. 병사 숫자는 줄었지만 전투력은 오히려 향상된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을 예로 들었다. 이스라엘의 예비군은 실전이다. 동원령이 떨어지면 곧바로 전장으로 나간다. 한국도 그 수준의 전투태세를 유지하면 된다. 실제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예비군을 보유한 나라 중 하나다. 약 260만 명이 넘는 예비군 자원이 언제든 투입 가능하다. 조한범 박사는 이건 약점이 아니라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왜 트럼프는 굳이 철수라는 말을 꺼냈을까? 그는 협상의 기본 원리를 알고 있었다. 상대의 불안을 자극해야 양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는 주한미군 철수라는 단어로 한국의 심리적 균형을 흔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계산이 틀렸다.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 한마디가 자주국방이라는 오랜 꿈을 현실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의 국민 여론은 이제는 스스로를 지킬 때라는 인식으로 변했다. KF-21 전투기,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같은 자국 개발 무기들이 빠르게 전력화되었다. 한국의 국방력은 더 이상 동맹의 그림자에 기대지 않았다. 트럼프의 발언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독립적 군사력 강화에 불을 붙인 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철수 발언의 그림자는 남았다. 그것은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동맹의 균열을 드러내는 상징이었다. 조한범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주한미군은 우리가 붙잡는다고 남지 않는다. 미국이 필요하면 남고 필요 없으면 떠난다. 그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그는 이어서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미국은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다. 그러니 우리가 약해지면 그때가 바로 위기의 시작이라고 했다. 그의 말은 현실이었다. 실제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자국의 이해가 사라지자 하루아침에 철수했다. 수많은 현지 협력자들이 버려졌다. 그 혼란의 장면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다. 바이든 정부조차 트럼프의 철수 계획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조한범 박사는 그 장면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언제나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 주한미군도 예외가 아니다. 그들은 필요하면 나가고 필요하면 들어온다. 그것이 동맹의 본질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는 당당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있든 없든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한다. 그러나 비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동맹의 틀 안에서도 주권을 지키려는 새로운 의식의 표현이었다. 트럼프 시대 이후 한미동맹은 예전의 그것이 아니다. 한국은 이제을이 아니라 협상자로 서 있다. 동맹이란 더 이상 종속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이익의 파트너십이어야 한다. 그 변화의 출발점이 바로 이 시기였다. 조한범 박사는 인터뷰의 마지막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한때 우리는 미국의 그림자 속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 빛을 낼 때다. 세계 5위의 군사력, 10위의 경제력, 그리고 압도적인 문화력. 미국이 우리를 선택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우리가 동맹을 선택할 차례다. 그 말은 단순한 분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국가의 자존심이 깨어나는 소리였다. 오랫동안 의존해온 관계 속에서 비로소 자신을 되찾는 순간 한국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동맹국이 아니라 독립된 국가로 서 있었다. 유럽의 하늘이 다시 불안해졌다. 발트해 연안의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 상공에 러시아의 미그 31 전투기가 침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나토 회원국 전체가 긴장 속으로 빠져들었다. 겉으로는 단순한 영공 침범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러시아의 노골적인 도발 의도가 숨어 있었다. 그 전투기는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킨자리라 불리는 극초음 속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기종이었다. 그 미사일은 길이 8m, 무게 4.3톤, 사거리 마하 10에 달하는 속도로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 러시아가 그 미사일을 실제로 싣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건 가능성이었다. 나토의 방공 레이더에 잡힌 그 순간 유럽은 깨달았다. 푸틴은 여전히 준비되어 있다. 에스토니아는 인구 130만 명의 작은 나라다. 병력은 7,000명도 되지 않는다. 공군력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토의 신속 대응 전투기들이 대신 출격했다. 이탈리아의 F-35 그리고 인근 핀란드와 스웨덴의 전투기들이 즉각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 12분 동안 이어진 긴장된 공중대치는 한 시대의 불안을 상징했다. 조한범 박사는 이 장면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영공 침범이 아니라 나토의 반응 속도를 시험하는 행위였다. 푸틴은 어디까지 밀어붙여도 되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바로 그 며칠 전 러시아는 폴란드와 루마니아 상공에도 드론을 보냈다. 단순한 정찰용이 아니라 폭탄을 장착한 군사용 드론이었다. 무려 24대가 폴란드 깊숙한 내륙까지 침입했고 일부는 국경을 넘어까지 들어왔다. 이틀 뒤에는 루마니아 영공에 자폭 드론이 포착됐다. 나토 회원국의 영공이 이렇게 잇따라 침범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었다. 그때 나토는 회의를 소집했다. 폴란드는 5조를 발동하자 고 요청했다. 나토 원장의 5조난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모두가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집단방위 조항이다. 하지만 나토는 아직 그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행위가 전면전인지 국지적 도발인지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푸틴은 바로 그 틈을 노리고 있었다. 조한범 박사는 이렇게 분석했다. 러시아는 전면전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 그러나 나토를 피로하게 만드는 국지전은 언제든 가능하다. 실제로 러시아의 GDP는 나토 전체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인구 역시 나토의 5분의 1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이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다. 수바우키 회랑이라 불리는 좁은 육로 때문이다.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국경 사이 약 60km에 불과한 그 회랑은 러시아 본토와 칼리닝그라드를 연결하는 유일한 육상 통로다.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 영토지만 본토와 분리된 채 발트의 연안에 고립되어 있다. 원래 독일 프로이센의 도시였던 케니스베르크,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묻힌 그 도시가 지금의 칼리닝그라드다. 2차 대전 이후 소련이 점령하며 러시아 영토가 되었고 지금은 러시아의 핵무기와 미사일이 집중 배치된 전략 요충지다. 푸틴은 이 칼리닝그라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이미 벨라루스와의 군사 통합을 강화했고 루카셴코 정권은 사실상 러시아의 위성국으로 전락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미사일을 자국 영토에 배치했고 나토 국경 인근에 전자전 기지를 허용했다. 이렇게 되면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사이의 수바오키 회랑은 러시아의 목줄이 된다. 푸틴이 실제로 이 회랑을 침공해 점령한다면 나토는 딜레마에 빠진다. 반격을 하면 전면전이 되고 가만히 있으면 나토 내부의 신뢰가 붕괴된다. 조한범 박사는 푸틴의 심리를 이렇게 해석했다. 푸틴은 이미 전면전보다 심리전을 택했다. 나토를 흔들고 서유럽의 여론을 분열시키는 것이 목표다. 그는 탱크보다 공포를 무기로 삼고 있다. 실제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같은 발트 3국은 소련 시절의 트라우마를 아직도 지니고 있다. 억압과 고문, 민족 탄압의 기억이 그들의 DNA에 각인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작은 침범에도 공포를 느낀다. 푸틴은 그 심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제 유럽의 불안은 단순한 국경 분쟁을 넘어섰다. 러시아가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영공을 동시에 건드린 것은 우연이 아니다. 북쪽의 에스토니아, 남쪽의 루마니아, 서쪽의 폴란드. 세 방향에서 동시에 긴장을 일으킴으로써 나토의 전선을 흔드는 계산이었다. 그건 마치 체스를 두는 장기 전략 같았다. 상대가 어느 방향으로 병력을 집중할지 시험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럽의 여론은 점점 변하고 있다. 처음엔 러시아를 강하게 규탄하던 시민들도 이제는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에너지 비용이 폭등했고 인플레이션이 일상으로 파고들었다. 푸틴은 바로 그 지점을 노린다. 그는 전쟁을 시간의 싸움으로 만든다. 서방이 지치면 그때가 승리의 순간이라고 믿는다. 에스토니아 사건 이후 나토는 다시 긴급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여전히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어떤 나라도 전면전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쟁이 나면 유럽 전체가 불바다가 된다. 푸틴은 바로 그 공포를 무기화하고 있다. 그는 미사일을 쏘지 않아도 전 세계 증시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조한범 박사는 이 상황을 냉전의 부활이라 표현했다. 냉전은 끝난 적이 없다. 단지 잠들어 있었을 뿐이다. 지금 우리는 그 잠든 괴물이 다시 눈을 뜨는 순간을 보고 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했다. 러시아의 전쟁은 우크라이나에서 끝나지 않는다. 칼리닝그라드, 수바오키 회랑, 발트해. 그가 손을 뻗을 수 있는 곳은 어디든 위험하다. 그러나 그가 진짜 노리는 건 유럽이 아니라 공포의 확산이다. 서방이 두려워할수록 그는 강해진다. 그 말처럼 지금 유럽은 새로운 냉전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전쟁은 총과 미사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보전, 여론전, 심리전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그 한가운데서 푸틴은 혼란을 통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결국 한국에도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세계는 하나의 안보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전후는 곧 아시아의 불안으로 이어진다. 미국이 유럽에 집중하는 순간 동아시아의 균형이 흔들린다. 트럼프 시절의 동맹 피로와 함께 세계는 다시 힘의 논리로 회귀하고 있었다. 조한범 박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했다. 푸틴의 전쟁은 총성보다 오래 간다. 그건 사상의 전쟁이고 신뢰의 전쟁이다. 그리고 신뢰를 잃은 세계는 언제든 다시 폭발